휙! 회초리가 공기를 가르며 월양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월양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어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소리를 낼수록 혜린의 광기는 더욱 거세진다는 것을요. 혜린은 월양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먹이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요. 넌 왜 그렇게 곱게 생긴 거니? 천한 것이 감히. 혜린의 입가엔 미묘한 미소. 월양은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끔찍한 장면을, 두 여인의 비밀을 송두리째 뒤흔들 누군가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날 밤으로 돌아가 야담과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한양 북촌 병조판서 김대감 댁이었습니다. 소슬대문 위로 들이온 느티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담장 너머로는 기와지붕이 층층이 겹쳐져 있었고 곳곳에 걸린 청사초롱이 이 집의 부유함을 드러내고 있었죠. 행인들은 이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자연스레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특히 이 집 아가씨 혜린의 평판은 한양 도성 안에서도 손꼽힐 정도였어요. 20살이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않았던 것도 너무 많은 혼담이 들어와 고르느라 그랬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자비롭고 현숙하며 침선이며 자수에도 능하다는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 별채 깊숙한 곳에선 낮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촛불 하나만 간신히 켜진 방 안. 그림자가 춤추듯 벽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무릎 꿇은 여인이 있었어요. 18살 된 여종 월양이었죠. 그녀의 등에는 이미 수없이 많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은 붉은 선으로, 새 것은 피가 맺혀 있었어요. 오늘은 몇 대나 맞고 싶니? 혜린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속에 담긴 차가움은 한겨울 살얼음장보다 더 시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대나무 회초리가 들려 있었어요. 겉은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었지만 그것이 살을 때릴 때 내는 소리는 공기를 가르는 칼날 같았죠. 월양이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가씨, 제발. 혜린이 월양의 턱을 잡아 올렸어요. 촛불 빛에 드러난 월양의 얼굴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맑은 눈동자는 아직도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혜린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죠. 휙! 회초리가 공기를 가르며 월양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월양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어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소리를 낼수록 혜린의 광기는 더욱 거세진다는 것을요. 혜린은 월양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먹이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요. 넌 왜 그렇게 곱게 생긴 거니? 천한 것이 감히. 그녀의 말에는 독이 스며 있었습니다. 혜린은 회초리를 내려놓고 월양의 머리칼을 움켜잡았습니다. 내일부터 준서 도령이 자주 오실 거야. 내 할 일이 뭔지 알겠지?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10년간 이미 2명의 여종이 혜린의 질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금순이도 그중 하나였죠. 겉으로는 병사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혜린의 끊임없는 고문에 못 이겨 숨을 거둔 거였어요.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혜린의 그림자가 벽에 크게 드리워졌다가 다시 작아졌어요. 마치 그녀 안에 있는 두 개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방문이 열리고 월양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처 난등을 스쳤어요. 따끔거렸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종들의 처소로 향하는 길, 월양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부터 김대감 댁은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혼례를 앞둔 준서 도령이 3번째로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안채에서는 상을 차리는 소리, 마당을 쓰는 소리가 정신없이 울렸습니다. 월양은 등에 통증을 꼭 참으며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 도령이 도착한 것이었죠.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수려한 청년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지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들고 있던 물동이가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찰방, 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괜찮소? 준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월양은 깜짝 놀라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준서는 직접 몸을 굽혀 깨진 동이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양반 도령이 직접 이런 일을 하다니 월양은 당황스러웠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혜린이 마루에서 나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도령님. 그런 건 종이 할 일이에요. 월양아, 어서 치워라. 혜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월양을 향한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월양은 재빨리 조각을 주워 담고 물러났어요. 하지만 준서의 따뜻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준서도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혜린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왜인지 모를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여종의 눈에 서린 슬픔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혼례까지 보름이 남은 날이었습니다. 김대감댁 사랑채에는 비단과 예물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붉은 명주, 푸른 공단, 황금빛 비단이 햇살에 반짝거렸죠. 혼례 준비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준서 도령이 직접 와서 예물을 확인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준서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혜린과 함께 예물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눈길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당 건너편 월양이 빨래를 널고 있었거든요. 햇살이 그녀의 검은 머리를 비추자 마치 비단결처럼 윤기가 흘렀습니다. 혜린이 준서의 시선을 따라갔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온화해졌죠. 월양이는 참 부지런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아이랍니다. 혜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소유욕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돌려 혜린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종들과는 좀 다른 것 같소. 준서의 말에 혜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도령님은 참 세심하시네요. 월양아, 이리 와서 차를 대령해라. 월양이 고개를 숙이고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은쟁반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엔 청자 찻잔이 놓여 있었어요. 차를 따르는 월양의 손목에 붉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어제 밤 혜린이 꽉 잡았던 흔적이었죠. 준서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혜린이 갑자기 월양의 어깨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어요. 월양이 손목이 왜 이래? 또 일하다 다쳤구나. 그 순간 월양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혜린의 손길이 뱀처럼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준서 앞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준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혜린의 행동은 분명 다정했지만 월양의 반응은 마치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차를 다 따른 월양이 물러나려 하자 준서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월양이 놀라 발걸음을 멈췄어요. 혜린의 얼굴에도 긴장이 스쳤죠. 차가 참 향긋하구려. 누가 만든 것이요? 준서의 질문에 혜린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월양이가 차를 잘 우려요. 제가 직접 가르쳤거든요. 하지만 준서는 월양을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어요. 월양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가 만들었사옵니다. 준서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감탄했습니다. 이 차, 특별한 약재 향이 나는구려. 보통 차와는 다르오. 혜린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그냥 평범한 차예요. 월양아, 이제 가봐라. 혜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월양은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그런데 월양이 쟁반을 들고 돌아서는 순간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준서의 귀에 들렸습니다. 감초 3푼, 대추 2개, 생강 반 조각. 약재 배합을 외우는 듯한 그 모습이 준서에게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어린 시절 자신을 치료해준 최 의원도 늘 그렇게 약재를 세며 다리곤 했거든요. 게다가 그 배합법도 최 의원만의 독특한 처방이었죠. 준서는 놀란 눈으로 월양의 뒷모습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린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날이 저물어갈 무렵 준서는 혼례 예물을 모두 확인하고 일어섰습니다. 김대감이 직접 나와 배웅했어요. 준서 도령, 우리 혜린이를 잘 부탁하네. 김대감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었지만 그 속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준서의 아버지가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였거든요. 게다가 준서는 과거의 급제의 벼슬길에 오를 제목이었죠. 준서가 대문을 나서려는데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월양과 마주쳤습니다. 석양빛이 우물물에 비쳐 붉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월양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준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준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까 그 약재 배합 최 의원의 비방이 맞소? 월양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도령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준서가 다시 말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최 의원이 그 처방으로 살려주셨소. 그대가 최 의원의 딸이요? 월양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서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죽을 뻔했던 병을 고쳐준 은인의 딸이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다니. 게다가 최 의원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문도 들은 적이 있었죠. 미안하오. 그때 어려서 도와드리지 못했소. 준서의 진심 어린 사과에 월양은 놀랐습니다. 양반이 그것도 곧 이 집의 사위가 될 사람이 종에게 사과를 하다니요. 도령님은 잘못이 없사옵니다. 월양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준서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멀리서 하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대문을 나섰어요. 그날 밤 혜린의 방에서는 또다시 잔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히 준서 도령과 눈을 맞춰? 내가 경고하지 않았니? 혜린의 목소리는 독사처럼 차가웠어요. 월양은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떨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그저 닥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 혜린이 월양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촛불에 비친 혜린의 얼굴은 악귀 같았어요. 평소의 고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죠. 준서 도령은 내 사람이야.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때 갑자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린은 재빨리 월양을 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문 밖에서 유모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가씨, 대감마님께서 부르십니다. 혜린은 단번에 표정을 바꾸고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어. 곧 가겠다고 전해드려라.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혜린이 월양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야. 하지만 다시 한번 준서 도령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월양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아프기보다 슬펐어요. 준서 도령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사과가 계속 생각났거든요. 아버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월양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은 별이 유난히 많이 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이 마치 아버지가 보내는 위로 같았습니다. 혼례까지 이제 열흘 남짓. 월양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서는 혼례 준비를 핑계로 김대감 댁을 자주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혜린과 혼사를 의논했지만 그의 눈길은 자꾸만 월양을 찾았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월양의 몸에 새로운 상처가 늘어나는 것을 발견했죠. 준서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혜린이 보여주는 친절함과 월양이 보이는 두려움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과연 혜린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월양은 왜 그토록 두려워하는 걸까? 혼례 날이 다가올수록 준서의 의문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최 의원의 딸이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혼례까지 일주일이 남은 날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어요. 구름이 달빛을 가렸다가 드러내기를 반복하며 김대감댁 마당의 그림자가 춤추듯 일렁였죠. 준서는 오늘따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있을 혼례 예복 마지막 점검 때문에 이 집 별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거든요. 준서가 묵은 방은 사랑채 별채였는데 안채와는 제법 떨어진 곳이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 고요해지자 바람을 타고 희미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의 신음소리 같았어요.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불안감이 들었죠. 혹시 누군가 다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문을 살며시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안채 뒤편, 평소에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죠. 낮은 담장 너머로 희미한 촛불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담장에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그곳에는 혜린이 있었습니다. 낮에 보던 온화하고 자비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가죽 채찍이 들려 있었고 그 앞에는 월양의 맨등을 드러낸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월양의 등은 이미 붉은 줄무늬로 가득했어요. 오래된 상처 위에 새 상처가 겹쳐져 있었죠. 피가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월양은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재미없잖아. 혜린의 목소리는 마치 놀이를 즐기는 아이 같았어요. 그런데 그 천진난만함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죠. 채찍이 다시 공기를 갈랐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월양의 등에 또 하나의 붉은 선이 그어졌어요. 월양의 몸이 움찔했지만 여전히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넌 참 특별해. 월양아. 혜린이 월양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마치 동물을 다루듯이 말이죠. 다른 애들은 몇 대만 맞아도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넌 정말 강하구나. 혜린이 월양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촛불에 비친 월양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강인함이 혜린을 더욱 자극하는 것 같았죠. 내가 예뻐서 때리는 거야. 알아? 혜린의 말에 준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었어요. 게다가 그 말을 하는 혜린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요.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월양을 구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끼어들면 오히려 월양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안에 더 큰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혜린이 다시 채찍을 들었습니다. 준서 도령이 널 쳐다보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왜 하필 너야? 넌 그냥 더러운 종년인데. 월양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혜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내 존재 자체가 죄야. 휙! 채찍이 또다시 월양의 등을 때렸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더 잔인하게. 월양이 처음으로 작은 신음을 흘렸어요. 준서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준서는 재빨리 몸을 숨겼죠. 아가씨, 대감께서 찾으십니다. 나이든 하녀의 목소리였어요. 혜린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채찍을 내려놓고 온화한 얼굴로 돌아섰죠. 곧 가마. 혜린이 다시 월양을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야. 상처는 내가 알아서 치료해. 내일 준서 도령 앞에서 이상한 기색 보이면? 말끝을 흐리며 혜린이 나갔어요. 월양은 힘겹게 옷을 추스르며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준서는 월양의 등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상처들. 어떤 것은 오래되어 흉터가 되었고
어떤 것은 아직도 아물지 않았으며 오늘 생긴 것들은 피가 흐르고 있었죠. 준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월양이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준서는 결심했어요. 이 혼례는 절대 치를 수 없다고. 그리고 월양을 이 지옥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말이죠. 준서는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올 리 없었어요. 방금 본 광경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혜린의 그 잔인한 미소와 월영의 상처 난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의 딸이 왜 이런 고통을? 준서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김대감이 최 의원을 죽인 것도 월양을 종으로 삼은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혜린은 그 잔인함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이었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준서는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어요. 어린 시절 죽을 병에 걸렸을 때의 꿈이었죠. 최 의원이 밤낮으로 자신을 돌봐주던 모습, 그 따뜻한 손길, 그리고 완쾌했을 때 최 의원이 보여준 환한 미소까지. 최 의원님, 제가 따님을 꼭 구해드리겠습니다. 준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혜린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혼례를 기다리는 신랑의 모습을 연기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월양을 찾았고 월양이 고통을 숨기며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점심 무렵 혜린이 준서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도령님, 혼례 복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과찬이요, 아가씨. 준서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역겨움이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악마 같은 마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천사처럼 웃을 수 있을까요? 그때 월양이 차를 들고 들어왔어요.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지만 준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요. 혜린이 월양을 보며 말했습니다. 월양아, 오늘 좀 힘들어 보이네? 어제 잠을 못 잤니? 그 물음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월양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가씨. 준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진실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월양을 안전하게 구해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몰랐어요. 혜린이 이미 준서의 마음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말이죠. 혼례까지 이제 일주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반드시 그 전에 월양을 구해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혼례까지 닷새가 남은 밤이었습니다. 준서는 별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흘 전 목격한 그 끔찍한 광경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오늘도 혜린은 낮에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혼례 준비를 했지만 준서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준서는 약상자를 들고 조용히 방을 나섰어요. 낮에 구한 고약과 상처 치료제가 가득 들어 있었죠. 몰래 살펴본 결과 월양이 우물가 근처 작은 창고에서 늦은 밤 홀로 상처를 치료한다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달빛이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준서는 발소리를 죽이며 창고로 향했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촛불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준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놀란 기척이 들렸어요. 잠시 후 월양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준서요.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니 문을 열어주시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월양이 놀란 눈으로 준서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는 상의를 걸치고 있었지만 어깨 너머로 보이는 상처들이 준서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준서가 약상자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도와드리려 왔소. 월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안 됩니다. 도령님께서는 곧 이 집의 사위가 되실 분인데. 그래서 더욱 도와야 하는 것 아니오?
최 의원께서 나를 살려주셨듯이. 준서의 단호한 목소리에 월양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고 춥고 어두운 곳이었죠. 이런 곳에서 홀로 상처를 치료해 왔다니 준서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준서가 약상자를 열며 말했어요. 등을 보여주시오. 월양이 망설이다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상의를 내렸을 때 준서는 숨을 삼켰어요. 상처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오래된 흉터 위에 새 상처가 겹쳐져 있었고 어떤 곳은 곰기 시작했으며 어제 생긴 듯한 채찍 자국은 아직도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월양이 움찔거릴 때마다 준서의 마음도 함께 아팠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어? 준서의 물음에 월양이 작게 대답했어요.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8살부터 지금까지 이 고통을 견뎌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준서는 울분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약을 발랐어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월양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한단 말입니까? 김대감이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인데요. 준서가 손을 멈췄습니다. 월양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10년 전 한양에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김대감은 이 기회를 노려 관아의 약재를 빼돌려 비싼 값에 팔려고 했어요. 하지만 월양의 아버지 최 의원이 이를 알아차렸죠. 백성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 최 의원은 김대감을 막으려 했습니다. 김대감은 교활했어요. 최 의원이 약재를 빼돌렸다고 거짓 증언을 만들고 역모를 꾸몄다는 누명까지 씌웠죠. 그렇게 최 의원은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 참수당했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당했고 8살이었던 월양은 김대감 댁의 종이 되었어요. 대감은 절 죽이지 않았어요. 평생 고통받으며 살게 하는 것이 더 잔인한 복수라 생각했나 봅니다. 월양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혜린 아가씨는 왜 그렇게 잔인한 거요? 월양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가씨는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예쁜 것을 보면 부수고 싶어 하고 약한 것을 보면 괴롭히고 싶어 했어요. 대감께서는 그런 딸을 귀여워하셨죠. 잔인함을 강함으로 착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준서는 상처 치료를 마치고 붕대를 감아주었어요. 월양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 아가씨 손에 죽었습니다. 준서가 놀라 물었어요. 죽었다고요? 월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는 순이였어요. 15살이었죠. 손님이 순이가 예쁘다고 한마디 했다가 그날 밤 아가씨가 뜨거운 인두로 견디지 못하고 사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준서의 손이 떨렸어요. 월양이 계속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연이었어요. 16살이었는데 아가씨보다 자수를 잘 놓았거든요. 아가씨가 연이의 손가락을 하나씩. 결국 상처가 곪아서 죽었습니다.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런 악마가 세상에 있다니. 세 번째는 작년에 죽은 금순이었어요. 17살이었죠. 어떤 도령이 금순이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매일 밤 채찍질을 했습니다. 한 달을 버티다가 결국 월양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모두 병으로 죽었다고 했어요. 아무도 진실을 몰랐죠.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겠죠. 준서가 월양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참으시오. 내가 구해드리겠소. 월양이 놀란 눈으로 준서를 바라봤어요. 도령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도령님도 위험해지실 거예요.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의원께서 나를 살려주셨소.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요. 월양이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어요. 저 때문에 도령님의 인생을 망치실 순 없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월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악마와 혼인할 수 없소. 그리고 최 의원의 딸을 이 지옥에 둘 수도 없소.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양이 놀라 일어났어요.
누군가 옵니다. 도령님, 어서 가셔야 해요. 준서가 약상자를 두고 가려 했지만 월양이 막았습니다. 이건 가져가세요. 제가 이런 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준서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창고를 나섰어요. 그런데 문을 나서며 돌아보니 월양이 흘리는 눈물이 촛불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받은 감사의 눈물이었죠. 준서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홀레날 반드시 월양을 구해내겠다고. 그리고 김대감과 혜린의 죄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창고로 갔던 사람은 다름 아닌 혜린이었어요. 그녀는 월양이 울며 약을 바르는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 실컷 치료해. 내일은 더 재미있게 놀아줄 테니까. 혜린의 속삭임은 밤바람에 흩어졌지만 그 아기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홀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김대감 댁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어요. 곳곳에 홍등이 걸렸고 부엌에서는 밤새 음식을 장만하는 소리가 들렸죠. 내일이면 한양에서 손꼽히는 홀례가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하객 명단에는 판서, 참판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즐비했어요. 사실 준서는 사흘 전 몰래 사원부를 찾아갔었습니다. 새벽 어스름한 시각, 준서는 변복을 하고 사원부 감찰 박대인의 집을 찾았어요. 박대인은 준서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강직한 관리로 부정을 용납하지 않기로 유명했죠. 도령, 이른 새벽에 무슨 일이시오? 박대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준서는 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몰래 모은 김대감과 혜린의 죄상이 적힌 증거들이었죠. 대인, 제가 혼례를 앞두고 있는 김대감 댁에 큰 죄악이 숨겨져 있습니다. 준서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최 의원이 억울하게 죽은 일, 월양이 10년간 받아온 고문, 그리고 혜린이 죽인 여종들의 이야기까지. 박대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구려. 박대인이 증거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김대감의 권세가 워낙 크니 신중해야 하오. 도령은 정말로 혼례를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 준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각오되어 있습니다. 다만 혼례식 당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박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내가 평복 차림으로 하객으로 참석하겠소. 만약 도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자리에서 체포하도록 하지. 준서는 별채방에서 홀례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색 비단의 화려한 도포였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마치 죄수복처럼 느껴졌죠.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준서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은자 몇 냥과 통행증 그리고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혼례식에서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김대감과 혜린 아가씨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 편지를 신뢰할 만한 관리에게 이미 전달했어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이었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준서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혼례 전날이라 경비가 더욱 삼엄했어요. 하지만 준서는 정당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내일의 신랑이니 의심받을 이유가 없었죠. 준서는 우물가로 향했어요. 월양이 늦은 밤물을 깃는 시간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상대로 월양이 두레박으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우물물에 비쳐 은빛으로 일렁였어요. 준서가 다가가자 월양이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령님, 준서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시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우물가 옆 작은 정자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정자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월양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혜린에게 또 당한 것 같았죠. 준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혼례식에서 당신과 함께 떠날 것이오. 월양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도령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준서가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일평생 고된 노동과 고문에 시달린 손이었죠. 내일 교배례를 올리기 직전에 모든 것을 밝히고 떠날 거예요. 당신도 함께 가시오. 월양이 황급히 손을 뺐어요. 안 됩니다. 그건 미친 짓이에요. 모든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준서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 하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김대감과 혜린의 악행을 폭로할 거예요. 월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령님이 위험해집니다. 가문의 명예도. 준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명예요? 악마와 혼이 나는 것이 명예입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 명예입니까?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순찰하는 하인이 지나가는 소리였죠. 준서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낮에 혜린이 또 당신을 불렀지 않소? 월양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준서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혼례 전날이라고. 특별히 더. 월양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준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끝이오.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돼요. 준서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월양에게 건넸어요. 여기 은자가 있어. 내일 혼례식이 시작되면 부엌 뒷문 근처에 있다가 내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나오시오. 월양이 주머니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 저 같은 천한종을 위해? 준서가 월양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천한 종이 아니오. 최 의원의 딸이고 나를 살려준 은인의 혈육이오. 바로 그때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놀라 돌아보니 정자 입구에 혜린이 서 있었어요. 붉은 도포를 걸친 모습이 마치 귀신 같았습니다. 어머, 이런 곳에서 미래를 하고 계셨네요? 혜린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독사처럼 날카로웠어요. 준서가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혜린 아가씨, 이런 밤중에 웬일이시오? 혜린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내일이 우리 혼례 날인데 잠이 안 와서 산책을 하다가 재미있는 광경을 봤네요. 혜린의 시선이 월양에게 향했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었어요. 월양아, 내가 감히? 혜린이 월양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준서가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시오. 혜린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도령님, 설마 이 천한 것에게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니겠죠? 준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든 그것은 내일 알게 될 거요. 혜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하지만 이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보죠. 하지만 도령님, 후회하실 거예요. 혜린이 월양을 향해 말했어요. 너는 나와 함께 가자. 할 얘기가 있어. 월양이 떨며 일어서려 하자 준서가 막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돌아가서 쉬시오. 내일이 혼례 날이니. 혜린이 이를 갈았지만 준서의 단호한 태도에 물러섰어요. 내일이면 어차피 자신이 준서의 아내가 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좋아요. 하지만 월양, 내일 아침 일찍 내 방으로 와. 혜린이 사라진 후 월양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가씨가 알아버렸으니. 준서가 월양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요. 준서는 월양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혼례식이 한창일 때 교배례 직전에 일어서서 모든 진실을 폭로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함께 도망칠 것이라고요. 월양은 두렵지만 준서를 믿기로 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가져보기로 한 거예요. 그날 밤 준서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었어요. 가문의 기대를 저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이었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혼례 날의 아침이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완벽한 날씨였죠. 하지만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혼례복을 입으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어요. 최 의원님, 오늘 제가 당신의 딸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김대감 댁은 하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오늘 이 혼례식이 한양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될 거라는 것을요. 혼례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대감 댁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어요. 안채와 사랑채에 대문 앞까지 붉은 비단과 화려한 장식으로 뒤덮였죠. 마당에는 넓은 차일이 쳐졌고 그 아래 수백 개의 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을 위한 잔치상이었어요. 혼례 당일 해리는 각 시방에서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붉은 저고리에 남색 치마, 그 위에 화관을 쓴 모습이 그림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죠. 어젯밤 월양을 찾았는데 방에 없었거든요. 혜린이 시녀에게 물었습니다. 월양은 어디 있느냐? 부엌에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혜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월양이 일부러 피하는 것을 알았지만 오늘은 혼례 날이니 참기로 했죠. 혼례가 끝나면 천천히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시가 되자 하객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좌의정, 병조판서, 예조참판 등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중에는 평복을 입은 박대인도 섞여 있었죠. 그는 준서와 눈이 마주치자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혼례식이 시작되었어요. 물박치는 소리와 함께 준서가 말을 타고 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울려 퍼졌죠. 준서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안채로 향했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혼례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 앞에 혜린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죠. 예를 집전하는 대례관이 엄숙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전한예를 마치고 이제 교배례를 앞둔 순간이었어요. 준서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교배례를 올리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청마루가 술렁거렸어요. 김대감이 눈을 부릅뜨며 나섰지만 준서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서가 혜린을 향해 물었어요. 혜린 아가씨, 혹시 월양이라는 여종을 아시오? 혜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죠. 그녀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하찮은 것이 왜 거론되는지 모르겠네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하찮다는 사람이 바로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최 의원의 딸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최 의원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준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월양, 이리 나오시오. 부엌 쪽에서 월양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녀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상처 때문에 제대로 서기도 힘든 상태였죠. 혜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이 천한 것이 혼례식장에. 그녀가 월양에게 달려들었어요. 손을 들어 뺨을 때리려는 순간 준서가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이성을 잃은 듯 날뛰었어요. 비켜. 내 종을 내 마음대로 못하나? 혜린이 월양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월양의 저고리가 찢어지며 등이 드러났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월양의 등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거든요. 오래된 흉터와 새 상처가 뒤엉켜 있었고 어떤 곳은 아직도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혜린이 더욱 격분해서 외쳤어요. 그래, 내가 때렸다. 내 것인데 내가 못 때리나? 이것뿐만 아니야. 순이도, 연희도, 금순이도 다 내가. 갑자기 혜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하객들이 그녀의 고백을 들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하객 중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평복을 입었던 사원부 감찰 박대인이었어요. 그가 품에서 관인을 꺼내들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사원부 감찰이다. 방금 혜린 아가씨가 살인을 자백했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김대감이 새파랗게 질려 주저앉았어요. 사원부 나졸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혜린을 포박했습니다. 혜린이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죠. 그때 용기를 얻은 다른 하인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혜린의 잔혹함을 증언했습니다. 죽은 여종들의 가족도 있었어요. 금순이의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딸의 억울함을 호소했죠. 박대인이 김대감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대감도 딸의 악행을 알고도 방조했으니 연좌되어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오. 하객들이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김대감과 엮이면 화를 입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순식간에 잔치상은 엎어지고 혼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준서는 혼란을 틈타 월양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해둔 말을 향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김대감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그에겐 아무런 권한이 없었죠. 준서가 월양을 말에 태우려 하자 월양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도령님, 저 때문에. 준서가 월양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이제 도령이 아니오. 그냥 준서라 불러주시오.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혼례복을 입은 준서와 상처 입은 월양이 나란히 말을 타고 한양 거리를 달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랐어요. 하지만 곧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문이 퍼지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남대문을 빠져나올 때 월양이 뒤를 돌아봤어요. 10년간의 악몽이 끝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날아올랐어요.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날 밤 한양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혼례날 신랑이 신부의 악행을 폭로하고 여종과 함께 도망쳤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어떤 이들은 준서를 미쳤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혜린이 여종들을 죽였다는 자백이었죠. 김대감 댁은 난장판이 되었어요. 사원부 나졸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고 혜린은 포박된 채 끌려갔습니다. 김대감은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었어요. 한편 준서와 월양은 100리쯤 떨어진 작은 주막에서 쉬고 있었어요. 준서는 혼례복을 벗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월양의 상처를 치료하며 그는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버렸지만 후회는 없다고.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삶을 시작하는 것 같다고요. 월양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두렵지 않았어요. 준서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주막에 조용히 울려 퍼졌죠. 밖에서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이 반짝였어요. 월양은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이제야 딸이 행복해졌다고 안심하실 거라고요. 준서와 월양이 한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대감 댁은 초상집처럼 조용했어요. 화려했던 혼례 장식은 모두 치워졌고 하인들은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죠. 김대감은 사랑채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흘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사원부의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박대인이 이끄는 조사관들이 집안 곳곳을 뒤졌어요. 혜린의 방에서는 끔찍한 증거들이 나왔죠. 피가 묻은 채찍, 고문 도구들, 그리고 혜린이 쓴 일기장까지. 일기장에는 여종들을 고문하며 느낀 쾌감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대감의 비리였어요. 장부를 조사하니 10년간 관아의 곡식을 빼돌린 기록이 나왔고 최 의원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인을 매수한 증거도 발견되었죠. 백성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은 문서도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대인이 김대감 앞에 증거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대감께서 쌓은 부와 권세의 실체요. 백성의 피와 눈물로 세운 것이었구려. 김대감은 변명도 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갇힌 혜린은 날이 갈수록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엔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지만 며칠이 지나자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순아, 연아, 금순아. 왜 날 보고 있니? 혜린이 허공을 향해 소리쳤어요. 죽은 여종들의 환영이 보인다며 울부짖었죠. 옥졸들도 그녀를 무서워했습니다. 일주일 후 조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대감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제주도로 유배형을 받았어요.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국고로 환수되었죠. 그중 일부는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돌려졌습니다. 한때 권세를 자랑하던 그는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먼 섬으로 쫓겨났습니다. 김대감이 유배 가는 날 한양 백성들이 거리에 늘어서서 구경했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최 의원의 원수가 갚아졌다. 백성들이 환호했어요. 김대감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수레에 실려가는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혜리는 살인죄로 사형을 받을 뻔했지만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형되었어요. 대신 한양 변두리의 작은 초가에 유폐되었습니다. 평생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판결이었죠. 혜린이 유폐되는 날 그녀는 계속 횡설수설했어요. 월양아, 어디 있니? 내가 잘못했어. 한때 천사처럼 아름다웠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원부 조사 과정에서 최 의원의 진짜 공적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10년 전 전염병이 돌 때 최 의원이 구한 사람 중에는 현재 좌의정의 아들도 있었던 거죠. 좌의정이 직접 나서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최 의원은 역적이 아니라 의로운 의원이었습니다.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임금께서 윤허하셨어요. 최 의원의 역적 누명이 벗겨지고 정삼품 통정대부의 품계가 추서되었습니다. 한양 남산 자락에는 최 의원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지기로 했죠. 소식이 퍼지자 한양이 들썩였어요. 10년 전 최 의원에게 목숨을 구한 백성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최 의원의 은혜를 증언했어요. 최 의원님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밤새 환자를 돌보시던 그분이 역적이라니 우린 믿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김대감의 집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대문은 봉인되었고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한때 한양에서 가장 화려했던 저택은 텅 빈 폐가가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욕심이 부른 화로구나. 악한 일을 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노인이 말했어요. 최 의원이 살아계셨다면 기뻐하셨을 거야. 딸이 그런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 정의가 이긴 거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하늘이 심판을 내렸다고 믿었어요. 한편 준서와 월양이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어느 마을에 정착해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죠. 자세한 것은 아무도 몰랐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행복하기를 빌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라도 작은 마을, 아침 햇살이 서당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죠. 준서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훈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의원님이 오셨어요. 아이가 외치자 준서가 밖을 내다봤어요. 월양이 약바구니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3살배기 아들이 안겨 있었고 5살 딸은 치맛자락을 잡고 따라왔죠. 딸아이가 준서에게 달려갔어요. 준서가 딸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월양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행복한 아내이자 어머니의 얼굴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월양을 최 의원님이라 불렀어요. 아버지의 의술을 이어받아 병자들을 돌보는 그녀를 모두가 존경했거든요. 특히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모습은 아버지 최 의원과 똑같았습니다. 그해 가을 한양에서 소식이 왔어요. 혜린이 끝내 미쳐서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25의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월양아, 용서해줘. 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해요. 김대감은 이미 3년 전에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고 홀로 쓸쓸히 죽었죠. 반면 최 의원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어 한양에는 최 의원 의덕비가 세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서와 월양이 마당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죠. 여보, 후회하지 않으세요? 월양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월양이 눈물을 글썽이며 준서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매일이 꿈만 같아요. 그들은 비록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얻었습니다. 정의를 지켰고 사랑을 이뤘으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어요. 마을 아이들은 준서와 월양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여겼습니다. 홀레날 신부의 악행을 폭로하고 억울한 여인을 구한 용감한 신랑, 그리고 고통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은 강인한 여인의 이야기를요. 세월이 더 흘러 준서와 월양의 자녀들도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과거의 급제에 어진 관리가 되었고 딸은 어머니처럼 의술을 배워 사람들을 도왔어요. 두 사람은 백발이 되도록 해로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말했어요. 저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그렇게 선은 복을 받고 악은 벌을 받았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고 진실한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냈어요. 이것이 바로 홀레날 여종과 도망친 신랑의 이야기입니다.